1902년 8월 24일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카를로 감비노. 오늘날까지도 미국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마피아 조직 감비노 패밀리를 탄생시킨 인물이죠. 뉴욕 타임즈 기자 출신이자 마피아 전문가 세린 랍은 2006년에 발간한 자신의 저서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1960년대 20여 개 미국 마피아 패밀리의 범죄 수익은 연간 7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당시 미국 10대 대기업들의 수익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 미국 마피아 패밀리의 정점에 있는 사람도 주목했는데 그가 바로 카를로 감비노입니다. 그는 사실 삼촌 가족이 소유한 작은 트럭 운송 회사에서 일하던 소년에 불과했는데요. 어떻게 이 이탈리아 소년이 미국의 20세기 암흑가를 지배하는 마피아 도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카를로 감비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비노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탈리아에 존재했던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한 마피아 집안에서 태어났죠. 미국으로 이주한 가정도 평범하진 않았는데요. 그가 아직 10대 시절인 1921년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밀항을 시도했습니다. 이 밀항은 미국에 있는 삼촌 가족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촌 가족이 소유한 트럭 운송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죠. 하지만 감비노는 평범하게 일할 마음으로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큰 돈을 원했던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헤맸죠. 그러던 와중 1930년 감비노는 그제야 조직범죄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금주법으로 밀주 유통이 한창이었는데 이 밀주 유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시기는 미국 마피아들 간의 경쟁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이기도 합니다. 미국 마피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쟁인 커스텔러 머레이지 항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커스텔러 머레이지 항쟁을 간단히 말하자면 뉴욕 암흑가를 차지하기 위한 두 명의 보스가 대립하며 발발한 마피아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명은 살바토레 마란자노, 또 다른 한 명은 조 마서리아였죠. 이 두 명이 서로의 세력을 이용해 전쟁을 벌이는 동안 무려 50여 명이 사망했고 이는 미국 조직 범죄사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엉뚱하게도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닌 럭키 루치아노라는 남자가 되었죠. 그가 자신의 도목 조 마서리아를 배신한 후 반대파인 살바토레 마란자노 또한 암살하며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루치아노가 두목이 된 후로 미국의 이탈리아계 마피아 조직은 체계화되기 시작했어요. 카를로 감비노는 이런 마피아 격동의 시기에 발을 들이밀고 만 것이죠. 하지만 그는 커스텔러 머레이지 항쟁과 큰 관련이 없는 망가노 패밀리에 입단하여 활동 중이었습니다. 이 망가노 패밀리는 빈센트 망가노라는 마피아 두목이 이끄는 조직이었죠. 감비노는 이 시절 자신의 두목에게 충성을 다하고 여러 범죄 사업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업 서안으로 마피아 세계의 이름을 점점 날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경찰도 감비노를 점점 주목하기 시작했죠. 결국 1937년 감비노는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고 길다면 긴 22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감비노의 범죄 인생을 통틀어 유일한 수감 기록이죠. 그러던 와중 1951년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망가노 패밀리의 부두목 엘버트 아나스타시아가 두목 빈센트 망가노를 살해하고 자신이 직접 조직을 접수해버린 것이죠. 이민자 소년이었던 자신을 받아주고 여러 사업에 가담하게 해준 보스 망가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그는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6년이 지난 1957년 그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당시 미국 마피아 내 최대 파벌이던 루치아노 패밀리는 한창 내부 항쟁 중이었습니다. 감비노는 그 과정에서 루치아노 패밀리의 거물급 인사 비토 제노비스와 손을 잡게 되었죠. 이후 이 둘은 망가노 패밀리의 두목 엘버트 아나스타시아를 이발소에서 살해한 뒤 망가노 패밀리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쉽게 두목이 바뀌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매우 용의 주도하게 이루어졌죠. 감비노는 아나스타시아의 이동 경로를 꼼꼼히 체크하고 심지어 그의 부하가 담배 피우는 시간까지 파악한 뒤에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실제로 감비노의 부하들은 아나스타시아의 부하가 이발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 아나스타시아를 사살했죠. 결국 이렇게 감비노는 망가노 패밀리를 접수하고 패밀리 이름도 감비노 패밀리라 바꾸었습니다. 작은 트럭 운송 회사에서 근무하던 소년이 미국 암흑가를 지배하는 마피아 두목으로 올라서게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그는 완전히 패밀리를 장악하기 위해선 앞서 손잡았던 비토 제노베스 또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 한번 용의 주도한 계획을 세워야 했죠. 일단 당시 이탈리아로 추방된 루치아노 패밀리의 두목 럭키 루치아노에게 손을 잡자는 제의를 건넸습니다.
럭키 루치아노 또한 자신의 후계자에게 반기를 든 비토 제노비스를 제거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감비노와 루치아노는 비토 제노비스를 살해하기보다는 교도소에 수감시키고자 했는데요. 제노비스가 워낙 신변에 조심성이 많았고 그의 세력과 대항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커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루치아노는 제노비스가 저지른 범죄 행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고 있었죠.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비토 제노비스가 한때는 럭키 루치아노의 신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비노와 루치아노는 제노비스의 범죄 행위들을 검찰에 넘겼고 그렇게 제노비스는 국제마약 사범으로 기소되고 말았죠. 제노비스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1969년 2월 14일에 감옥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감비노는 제노비스를 감옥에 보내고 나서야 온전히 패밀리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보나노 패밀리의 두목 조셉 보나노가 감비노를 암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암살은 실패로 끝났는데 보나노가 암살을 모의하다 적발되어 아예 실행조차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파장을 크게 일으켜 결국 감비노 패밀리와 보나노 패밀리의 전쟁이 막 시작되려 했습니다. 여기서 마피아위원회가 개입하게 되는데요. 마피아위원회는 럭키 루치아노가 창안한 조직으로 마피아 간의 분쟁을 민주적으로 잘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감비노 패밀리와 보나노 패밀리의 전쟁을 막기 위해 개입한 것이었죠. 위원회는 조셉 보나노를 보나노 패밀리의 두목에서 해임한다는 조건으로 감비노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마피아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감비노의 위세는 전보다 더 올라가게 되었죠. 이 사건을 바나나 항쟁이라 하는데 미국 범죄 조직사에 나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감비노가 이르 조직에 불과하던 자신의 패밀리를 미국 마피아 내 최대 파벌로 만든 계기가 바로 이 바나나 항쟁이기 때문이죠. 사실 카를로 감비노는 겉으로만 보면 전혀 폭력배 같지 않은 부드러운 인상과 왜소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마피아 세계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카리스마도 중요한데 말이죠. 하지만 그에겐 그만의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바로 평정심을 잃는 법이었고 일처리가 상당히 치밀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1974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감비노는 코니 아일랜드의 제왕이라 불리던 콜럼버 패밀리 행동대장 도미닉 시알로와 레스토랑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알로는 술을 마시면 누구한테나 거만해지고 무례해지는 타입이었죠. 이는 당시 미국 마피아 최대 파벌인 감비노 패밀리의 두목이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알로는 그 자리에서 감비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는데 목격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망할 늙은이야. 너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이것도 순화해서 말한 것인데 실제로는 욕이 난무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감비노는 그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수습하는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이후 거리에는 시알로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콘크리트 더미에 처박힌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죠. 감비노의 치밀한 성격은 연방정부의 추방 시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위세가 너무 강력해진 감비노를 견제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1953년부터 그를 타국으로 추방시키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감비노는 이를 감지하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입원한 덕에 추방 시도를 무마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병세를 이용해 신변을 지킨 것이었죠. 실제로 그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1970년엔 연방대법원이 그를 추방할 것이라 선언하자 심장마비를 호소하며 병원에 다시 한번 입원했습니다. 결국 지지부진한 추방 계획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죠. 이는 바꿔 말하면 미국 최고법원의 판결도 흐지부지 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그가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약 6년 뒤인 1976년 감비노는 자신의 자택에서 향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총알과 배신이 난무하는 마피아 세계에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암흑가의 정점에 군림하다 비교적 평안히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감비노는 미국 마피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삶을 누린 두목으로 평가받습니다. 더구나 1000억 원대의 재산을 후대에게 물려줬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재 기준으로 치면 3000억 원이 넘는 재산이죠.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만큼 최악인 범죄자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카를로 감비노는 대중매체의 소재로 흔히 쓰이게 되었는데 대표작이 바로 영화 대부입니다. 영화 속 꼴레오네 패밀리의 두목 비터 꼴레오네의 모티브가 바로 카를로 감비노죠. 이 영상을 보시고 대부를 시청하신다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세기 미국 마피아의 정점 카를로 감비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비노 패밀리의 또 다른 두목이자 미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마피아 중 한 명인 존 고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